안녕하세요. 연표를 읽는 초등한국사 김경섭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진왜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일단 이때 조선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광해군입니다. 그 전에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왕이었고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광해군이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광해군이 왕이 됐다라고 하면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해요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왕의 명칭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조나 종으로 끝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광해군은 군이잖아요. 왜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조와 종은 왕에게 붙여지는 표현이 맞아요. 군은 왕자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무슨 말이냐? 조선사에는 광해군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자는 태어나는 거잖아. 그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을 갖는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왕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라는 모습이 광해군의 호칭에서 드러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광해군은 왜 조선에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새롭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또 이제 치열한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명이 조선에 도움을 요청하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희 도와줬잖아. 그때 국력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가 이 후금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 라는 SOS를 조선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은 고민에 빠져요. 뭐냐면 지금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국력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힘이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조선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다시 파병한다? 그러면 조선은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조선 진짜 이렇게 완전 추락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명나라가 조선을 도울 때는요, 전쟁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미 조선 내에서 막 열심히 이 왜군과 맞서 싸워서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와서 도왔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면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후금이 이겨요. 명나라가 질 게 확실해. 그럼 패배할 게 확실한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쪽을 돕는다? 라고 하면 이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그 엄청난 국력 낭비도 있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야, 너네 조선 명 도왔더라? 딱 이 분위기가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럼 조선은 이제 진짜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은 우리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중립외교를 펼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다라고 했잖아요. 인, 의, 예지, 신, 충, 효를 되게 강조합니다. 명예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왔던 명을, 그쵸? 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모른 척한다? 이건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반들은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알겠죠? 광해군은 성리학자가 아니야. 성리학에서 봤을 때 임금의 모습이 아니어라는 거죠. 명예가 없잖아. 그치? 현실에 막 이렇게 집착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광해군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거 우리는 인조반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인조가 왕이 등극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조선에서 광해군을 복권해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모든 그 이후에 조선의 양반들이 됐던 왕이 됐던 이 사람들이 광해군을 봤을 때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명예롭지 않아. 아셨죠? 그래서 지금과는 되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에서 왕을 했는데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한 명 더 있잖아요. 완전 이 사람은 되게 심각한 폭군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폭군이었던 연산군. 그렇죠? 조선 사람들은요, 연산군과 광해군을 똑같이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정도로 조선 사회가 성리학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광해군은 쫓겨나고 인조가 새롭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이제 커다란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누가 봐도 후금이 이긴다고. 그쵸? 그래서 후금이 이제 명을 점점 더 압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후금이 명을 막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조선의 광해군이 나는 중립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은 좀 서운했겠죠. 근데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 중립이네? 알겠어? 하고 이렇게 계속 싸운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인조가 왕이 됐어. 나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럼 뭐겠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 친명배금 정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낼 거고 너희 금나라 배척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럼 금나라 어떻게 할까요? 아, 조선 니네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리 좀 와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아,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정묘호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꿔요.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다시 조선을 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인주는 피난을 갑니다. 현실적으로 워낙 센 나라였기 때문에 명나라를 지금 거의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는데 청태종이 쳐들어와서 이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우리가 이제 나름 항전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속상하죠. 더 이상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굴욕적인 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삼전도라는 지역에서 항복할게요.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하면 잘못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인조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죠?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진짜 화가 나요. 뭐냐면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낼 때 뭐라고 했죠? 이제 인조하고 그 당시 이제 정치 세력들 양반들이 광해군을 몰아낼 때 니네는 그러니까 광해군은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가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항복하면 안 되지 않나? 그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살짝 합니다. 어쨌건 조선은 이제 청나라에 굴복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청나라의 이 원한을 좀 갚자라는 뭐 효종의 북벌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청나라가 너무 세졌어요. 이제 완전히 중국을 다 점령하고 나서 새로운 지배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맺었던 그런 관계를 이제 조선과 청 사이에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청에 약간 또 지배를 받는 직접적인 지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청의 간섭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신하들의 엄청난 다툼이 발생해요. 이제 이게 되게 많은 정치적 혼란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니네 때문이야, 너희 때문이야, 니네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야 하면서 서로 간에 치열하게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막 토론하고 으쌰으쌰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는 되게 험난한 시기잖아.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 당시에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신하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죠. 그걸 우리는 이제 붕당 정치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붕당 정치라는 건 이제 성리학자들의 토론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함께 머리를 굴려서,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의견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서로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잘못이야,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신 분이 등장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영조와 정조 임금님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가는 이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시고 다시 왕권 강화에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지금 신하들이 너무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 남의 탓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나라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으쌰으쌰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탕평책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 좀 소모적인 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조는 야, 이제 니네 싸우지 마.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함께해요. 제발 좀 니네 제발 이러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조의 마음이 담겨 있는 비서 탕평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을 좀 하셨죠. 그런데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책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영조는 이제 좀 이렇게 온건한 성향의 사람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쟤네들하고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난 쟤네들하고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니네는 하지 마. 라는 거죠. 그래서 온건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했다. 이런 식의 탕평책을 했다라는 거죠. 사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에 비해서 정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공부하셨거든요.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님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신하들을 설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정조도 신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토론을 통해서. 그렇죠. 일일이 다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했는데 이게 되게 조금 입장의 차이라는 게 정조한테 설득 당했을 때 정조가 뛰어나구나 하고 이렇게 설득이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정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막 하는데 자꾸 다 이기는 거야. 말싸움에서. 그러니까 정조는 진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조 너무 짜증나. 이런 신하들도 생기는 거죠. 그죠? 정조 너무 싫어. 이런 신하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또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수원 화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을 지을 때는 이제 정약용의 거중기가 사용됐었던 거죠. 그래서 정조의 이상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거중기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신하들의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혼란을 영조하고 정조가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정조 임금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지는 나도 모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정조 임금님께서 이제 뭐 일도 많이 하시고 과로하셨고 뭐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조선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지겠죠. 항상 똑같습니다. 중앙 정치 세력이 혼란에 빠지면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이러느라. 그럼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은요.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아. 그 지역에선 자기가 거의 절대적인 존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백성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아무도 나를 관심하지 않네? 그러면 내가 다 뺏어야겠다라는 탐관오리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세도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조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권력 다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지니까 탐관오리들이 득세했던 백성들의 삶이 비참해졌던, 그렇죠? 처참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라던가 그다음에 임술 농민봉기, 그렇죠? 이러한 농민봉기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학이 창시됐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 기억할 게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은 진짜 대단해요. 뭐냐면 힘든 세상이지만 더 나은 삶을 꿈꿨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조선 후기가 되면 경제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아셨죠? 이걸 또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 진짜 이런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죠. 왕으로 읽는 초등 한국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너무 궁금하죠?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백성들의 노력이 있었고 이런 백성들의 성장으로 정말로 아무도 안 도와줘요. 국가에서는 관리들은 너무 다 부정부패 이런 게 많아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해낼 거야! 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까지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 라는 특징이 나타나요. 아셨죠? 그래서 판소리나 탈놀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탈놀이 보면요. 여러분들이 탈놀이와 관련된 탈을 보면요. 백성들 역할을 하는 탈은 다 되게 멋져요. 잘생기고 양반 역할을 하는 탈들은 다 딱 봐도 뭐야 왜 상태가 이래 라고 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보는 양반의 모습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도 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성리학 했는데 과연 성리학이 진짜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좀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거 우리가 실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학문들이 등장했고요. 그때 이제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려면 우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알자라는 이런 조선을 알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조선의 정치계에도 이 세도 정치의 문제를 좀 극복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곧 망하겠는데라고 하는데 지켜내고 망하겠는데 근데 지켜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 망하겠는데 내 광해군 나왔다가 광해군 쫓겨나고 나서 망하겠는데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영조 정조 임금님 나와가지고 조선 살려낼 거야 하고 그렇죠? 정말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다 정조 임금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조선은 진짜 끝났나? 라고 했는데 짠! 하고 또 이제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조선의 세도 정치의 문제점들을 다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극복했냐고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잖아요. 노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노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노력하셨다. 흥선대원군요,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셨고요.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내 정책,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은 왕권 강화 정책이고요.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이 당시가 되면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막 식민지로 먹으려고 돌아다니거든요. 여기 괜찮은데? 하고 여기 점령하고 여기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에도 이제 슬쩍슬쩍 기웃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흥선대원군의 선택은 뭡니까? 서양과 교류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이 주로 봤던 나라는 중국인데 청나라를 살펴봤더니 뭐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처음에 청나라가 수립될 때는 조선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명과 조선의 관계처럼 이제 관계가 수립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입장에서 청을 받는데 청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엄청 많이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다 나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아셨죠? 그리고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유럽 선진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게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노란 책 읽어보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세국 정책을 펼친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셨죠?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걸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경복궁 중건을 했습니다. 이제 왕권을 다시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요. 거의 대부분 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알겠죠? 왜냐면 그 전에 세도 정치가 너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세도 정치를 막 이렇게 물리쳐줘서 백성들이 지지했는데 경복궁 중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백성들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복궁을 다시 지으니까 이 공사에 많이 동원이 됐고요. 또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이게 또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아셨죠? 어쨌건 이제 흥선대원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척화비가 되겠죠. 그래서 서양과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흥선대원군의 의지가 담겨있는 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속 좀 터질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망합니다. 수업하기 싫어. 이제 망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